농지를 우리가 사게끔 됐는데, 자,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일 때는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으면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여기도 농지가 그대로 있었으면서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줬고, 그때부터 바뀐 거는 농지에 단연생 식물을 못 짓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는 것이 이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바꿨는데, 그 박정희 정부까지는 과거에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아니냐를 중점적으로 봐왔는데, 사실은 박정희 정부 말 들어와서 전두환 정부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농지법에는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를 유로받아 보니까 할 수 없이 바꿔서 이제는 과거에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이제부터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에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 때 법을 바꾸면서 20km 이내 6개월이라는 거주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농사를 안 짓던 사람도 내가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만들어줬는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줬는데, 이럴 때 농사를 안 지면서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km 내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농지법을 바꿨던 겁니다. 그 후에 다시 김영삼 정부에서 20km 내 6개월 거주가 없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하에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하에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매수를 할게, 다시 말하면 팔게끔 강제했고,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매년 20%씩 이행 강제금을 줄 수 있게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죠?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없으면 농지를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공무원을 하다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농사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농사를 안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지증을 안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 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 해주긴 해주는데, 농사를 실제로 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윳돈을 갖고 투기를 해놓으려고 농사를 지어놓고 사놓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지를 구별해 갈 수 없으니까 법을 바꾸면서 20km 이내에 6개월이라는 거주 조건을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 있죠? 위장전입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전입만 해놓고, 그래 놓고 농지 사놓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FTA를 맞이해서 많은 농축산물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6개월에서
거주의 20km의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가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법을 바꿔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놓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만들어줬는데 농사를 안 짓게끔 됐을 때는 그거를 강제로 팔을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 내게끔 만들어서 법이 바뀌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네. 이게 스토리를 알게끔 내가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수강생이 한 번 오더니 저희가 외교부에서 근무를 해서 프랑스에서 한 8년 근무하고 있다가 왔는데 교수님 내가 있던 고향 땅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갖고요 몇 년 전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 가봤더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안 지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나간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송달이 안 됐죠. 외국에 나갔으니까 공시송달한 겁니다. 공시송달을 해놓고 공매로 차면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공시지가 20%입니다. 20%가 나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남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농경에 이지하지 않는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매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질병, 그 다음에 공직 취임 이러면은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를 안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 주인에게 청문을 발송해서 와서 왜 농사를 안 짓는가를 설명하라고 청문 통지를 보냅니다. 청문 통지를 보냈는데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청문 통지를 보냈는데 청문 통지가 송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명령. 농지가 있는 관할 면사무소의 농지위원회에서 수시로 농지 이용 상태를 조사를 벌인다. 이때 농사를 짓지 않아 유휴농지를 적발해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이 청문을 받고 청문회에 참석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정당한 사유, 지금 아파서 교통사고가 나서 또는 공직에 취임해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언제 바깥이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를 댔을 때는 기다려주는데 만약에 청문회에 오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분할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팔으라고 했는데 팔겠습니다 해놓고 안 팔 수도 있죠. 안 팔리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팔려도 공시지가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시지가 20%를 안 내려고 그러면은 파는 것을 내가 팔지 않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맡기는 순간서부터는 안 팔려도 20%를 안 냅니다. 그 대신에 파는 가격 안 냈는데 파는 가격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나는 감정가격이 있고 하나는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게끔 했을 때 농어촌공사 감정가를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조사해보고 두 개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매로 내놓습니다.
그 낮은 가격으로 내놨는데 매매가 안 팔리면은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어촌공사에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무조건 20%를 공시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농사를 안 졌을 때 얘기고 와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또는 바빠서 내가 농사를 못 졌는데 내년부터는 농사를 틀림없이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한 번에 한해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서 그 다음에 가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3년 동안을 그대로 보고 공시직 그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고 그대로 두고 봤다. 3년을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농사를 안 졌던 것이 없어지고 3년 동안을 기다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년만 농사를 짓는 척하다가 또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거를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예전에 자 보십시오. 이 농사를 짓고 안 짓고가 지금 보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저기 어디야? 거기 어디 홍천에 저기 뭐야 펜션 사가지고 가신 분 아세요? 그분이 그 펜션도 샀고 뒤에 농지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갖고 농업경채 등록을 했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갖고 농사 짓는 거를 와서 봤는데 담당자가 와서 당신 농사 안 짓는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농사 안 짓는데 이거 농사 안 짓면 이거 매수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아이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풀 옆에 보면 내가 뭐시 콩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니까 풀이 이만큼 자라고 그 옆에 뭐야? 콩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게 있잖아. 콩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그거를 농사 짓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을 매지 않으면 농사 안 짓는 걸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LH 사건이 나고 농사 짓는 거 안 짓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유실수 같은 거 심어놓고 풀을 베지 않았으면 농사 안 짓는 걸로 본다 그러지 유실수 몇 개 심어놨다고 해서 그걸 농사 짓는 걸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담당자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고성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수강생 중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청문 통지가 나온 겁니다. 이 청문 통지에 나가서 내가 정당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언제쯤에 나올 테니까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바빠서 농사를 못 쳤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내년서부터 다시 반드시 진다고 약속하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부득이 청문회 응하지 못할 시에는 의견 제출을 청문회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일에 청문회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청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청문 통지가 가는데 송달이 안 될 수도 있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고 그대로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자, 농지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농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농지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이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걸쳐서 바꿔서 계속해서 나오게끔 되는데 농지민원 사례집의 일부를 제가 여기 교재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초지로 돼 있다고 하는데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전답 과선이나 임야에 보게끔 되면 또는 목장용지에 보면 초지 이렇게 타법령에 의해서 초지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 3년 미만인 토지 조경 목적 재배 농지 지목이 임야로서 또는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것으로서 농사를 지은 것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게끔 되면 농지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농지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 1974년 1월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생물로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 1월 1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 농지법에 위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지에다 불법 건물을 지으면 1973년 이후에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면은 건축법에도 위배되고 농지법에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지에다 불법 건물을 지게끔 되면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건축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 목적이 완료된 토지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완료된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러가면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반려증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죠.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작성 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무슨 모든 전답 과서는 전부 다 농지 대장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지 주요 등재 사항은 농지에 지금 누가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주인 따로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농작물 따로 정확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는 주인이 누구다는 거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농사를 짓는고 무엇을 농사를 짓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주에서 토지 위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기가 어려울 때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내가 농지를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농지를 사자마자 바로 농어촌 공사에다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농지를 살 때 내가 뭐 한다 했죠?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을 샀죠.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을 사놓고 농지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 용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데 보면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라고. 다시 말하면 일정한 보수라는 얘기는 일당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농사를 짓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으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하는 일부 위탁 경우는 외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물 3분의 1 이상 중 30 이상의 농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법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일당을 주고 농사를 지어도 이거를 뭐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냐, 본인이 농사를 3분의 1을 지었냐 안 지었냐는 사실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탁 경영을 해도 지금은 농사를 짓기만 한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농지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자, 이사장님, 대항력이 뭐죠?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대항력이 뭘 보고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제3자에게 대항할. 다시 말하면 농지를 임대하면 원래 농지 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농지 주인하고 농지를 빌려준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그대로 존속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 있으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바뀐 땅 주인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대항력을 언제 하냐면 전세 등기가 없어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서 뭐라면 확정일자를 받게끔 되면은, 그러면 그 농지를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가 계약한 대로, 원래 주인과 계약한 대로, 그러니까 원래 주인과 3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5년을 계약할 수도 있죠. 원래 주인하고 계약한 것만큼을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뭐야?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자, 대항력은 언제? 보십시오. 차임이 없는 농지 계약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주고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빌렸을 때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으로 빌렸을 때는 여기 보면 말이 안 돼. 계약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임차 계약을 했을 때 대항력이 있지, 대항력 없이 남의 농지를 나 가서 당신 좀 농사를 짓게 지어, 그러고 지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심은 사람이 주인이지 땅 주인이 심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가 직접 경험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구기동에 어떤 그 전에 이제 대지에 한 280평에 집을 지어달라고 해갖고 제가 집을 지으러 갔는데, 그 땅에 집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옆에서 한 40~50평을 파를 심어놨더라고. 한 50평을 파를 심어놨는데 나는 무실컷 모르고, 그 주인이든지 뭔지 땅 주인이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상관하지 않고 포크레인 가지고 터파기해서 다 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나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파출소에 갔어요. 파출소에 앉아서 그 파출소 경찰이 거기서 건축 공사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을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땅 주인과 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무는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오늘 온 것은 심은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손괴한 죄로 당신을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현장 가서 봤더니 진짜 당신은 거기 파밭 있던 거를 다 허물어 갖고 지금 없애버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고소한 사람이 당신 파밭 없앤 거 맞습니다. 땅 주인과 심은 사람이 달라도 이건 대항력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땅에 심어놓은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심은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다가 그 경찰이 얘기하긴 공사도 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고소하신 분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만나셔서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고 고소를 취하게끔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검사한테 가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것이 맞습니다. 해갖고 그때 제가 남의 땅에다가도 농사를 지었을 때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임이 없는 농지의 사용 대차의 경우에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농산물을 다 없애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심은 사람이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추수를 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을 심어놨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가 한 게 땅이 34%까지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 지목이 대지인데 거기에 그 앞에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년생 식물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다년생 식물을 심어놓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해라. 그래갖고 지료 청구를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던 지료 판결을 받아갖고 그 나무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냐 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지를 불법으로 전향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까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면은 농지법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어긋난다고 얘기했죠. 농지법에서 88년 10월 말 이전에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설치했는데 생계 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면은 양성화를 해준다 이런 얘기. 88년 이전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양성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그냥 양성화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법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양성화 시켜달라 그러면 설계 사무실에 와서 다 도면을 그려가 다 제출을 하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 뭐를 고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쳐놓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을 지어진 대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절차는 무조건 그냥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허가를 받고 나면 뭘 해야 돼?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나면 다시 준공검사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집니다. 양성화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위반되지 않고 지금 트러스 건물이나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양성화 받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 30년 전에 집을 지었다. 시골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건축법에 주택을 예전에는 주택을 지을 때는 구조계산서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주택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구조계산서를 집어넣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있는 걸 도면을
설계사면서 도면은 그려요. 근데 그 구조 계산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나 양성화해달라면 건물을 이렇게 보고 저기 지금 구조 계산서를 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계산 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양성화 시켜보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다 맞아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경기 예산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30년 전에 집을 지어놨는데 현재 건축허가 착공을 하고 준공을 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정화조 필증이 있어야 되죠. 정화조 필증. 30년 전에 정화조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할 서류가 없죠. 그리고 정화조 필증 업자가 현재 정화조법에 맞게끔 해줬다고 도장을 찍어줘야지 준공 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정화조, 현재 정화조법에 맞게끔 정화조를 포크레인에 와서 파서 새로 설치하려면 그것만 해도 암만 만들어도 500에서 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주차장 법규에 맞아야 되죠. 주차장 설치해서 선으로 딱 그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죠? 조경법에 맞아야 되죠. 조경나무 심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가스 안전 필증이 있어야 되죠. 가스를 예전에 가스통을 갖다 놨는데 지금 가스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게지 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스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가스통 받고 가서 게지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 안전 필증까지 띄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안전 받아야 되죠. 정화조 만들어야 되죠. 조경수 심어야 되죠. 주차장 만들어야 되죠. 제가 한번 해봤더니 한 1,200만 원을 먹히더라고요. 양성화 시켰는데. 그러면 양성화 시켰다고 해서 그게 뭐야? 돈을 더 받아요? 아니, 지금 내가 땅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낙찰을 받아서 팔으려고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땅이 몇 평인가 그러면 60평입니다. 그래? 60평 거기 평당 지금 한 300만 원 가니까 한 1억 8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건물도 제대로인데 건물값은 안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건물 양성화 시킨다고 해서 돈 주겠느냐고요. 그래 지금 제가 양성화 시키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수십 명이 몰려와요. 근데 양성화 시켜봐야 신이득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즉 양성화 시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무허가 건물 팔고 사는 법 가르쳐 준다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켜주는 법 가르쳐 준다는 건 한 20명이 금방 와요. 나도 듣겠습니다. 나도 듣겠습니다. 근데 가르쳐줘서 배워봤자 돈은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배우는 거야? 양성화 시킨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 그대로 팔고 사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그대로 넘겨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하여튼 88년도 10월 말 이전에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에 있고 조그만 주택 큰 빌딩이나 뭐 큰 건물을 짓지 않은 거고 뭐 창고나 이런 거 짓지 않고 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조그만 불법 건물을 짓는 것은 양성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양성을 해준다고 하는 법을 만드신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양성화 시켜봐야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 거를 양성화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었고 불법으로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한 건축물 관리장을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국회의원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양성화 시키지 말고요.
그냥 건물이 있으면은 그 땅을 대지로만 바꿔주십시오.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그러면은 거기에 건물 있고 있던 사람이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팔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농지에다 불법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대지로 바꿔줬으니까 농지증 없이 팔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양성화를 시켜요. 돈이 없는 사람이 농지 한 300평, 200평 갖고 있는 데다가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양성화 시켜준대. 양성화가 돼요? 그 사람은 그걸 팔고 싶은데, 그러면 팔으려면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돼. 허물면 단박 팔릴 때까지 살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옛날 그 집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된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노인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양성화 시켜주지 말고 그냥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대지로 바꿔주면은 새로 산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서 그 사람이 그걸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 농지를 팔고 나올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농업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을 양성화 시켜준다고요? 양성화가 거기 되는 얘기죠. 법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이 FTA를 대비해서 소규모의 농지인데, 자, 여기 보면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속하고 한 개는 속하지 않으면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속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부터 평균 경사율이 얼마? 15% 이상.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 규모가 2헥타르 미만. 2헥타르면 얼마죠? 6,000평이죠. 6,000평, 농지가 6,000평이 전부 다 근데 6,000평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농업용수나 농수로 생산 기반이 부족할 때. 이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있을 때에 영농요건 분리농지 되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 신고로 가능하다. 농지 전용을 하게끔 되면, 신고를 하게끔 되더라도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농지 전용 신고는 허가의 차이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심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고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죠.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 했죠. 그 뭐 마을 발전 기금 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하다 보니 해서 심의를 하고 해주는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신고를 해준다는 얘기는 심의를 안 하고 바로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농지 전용 비용은 내야 되지 농지 전용 비용을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농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